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한반도 주변 정세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여권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 정책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경제, 사회, 정책적 이슈가 민심의 향배를 가를지 짚어봅니다. 11월 23일 목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우리 군 당국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 이와 관련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우 기자,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북한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맞섰는데요. 그러면서 군사 분계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또 신형 군사 장비들까지 전진 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오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과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북 간 충돌 사태가 발생을 하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다 이렇게까지 맞섰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북한은 이에 앞서서 어젯밤엔 무력 도발도 했는데요. 네. 합동참모본부 확인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5분쯤 북한이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합참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단 실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미 정보당국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추가 분석을 정확한 재원까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북한 건은 조금 있다가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더 구체적으로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영 정상회담 소식 알아볼까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순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했습니다. 어떤 내용 포함됐습니까? 네, 이 다우닝가 합의는 양국 정상이 안보와 경제 등 전방위에서 협력을 더 강화한다 이런 전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먼저 안보에서는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서 양국이 해양에서 공동 순찰을 하고 추가 연합훈련도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교 국방장관급 회의도 이번에 신설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은 북한을 포함한 그 영내 안보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특히 영국이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이번 합의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합의 이름이 다우닝가 합의인 거는 총리 간저가 있는 그 영국 다우닝가에서 이번에 양 정상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장소군요. 네네. 그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어떤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까? 네, 우선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원전 산업 전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첨단 과학기술 등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좀 볼 부분이 AI와 양자 분야에 대한 협력도 포함이 됐는데 이걸 우리가 군사기술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방침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는 윤 대통령이 다음 행선지가 프랑스 파리라고 해요. 파리에서는 어떤 활동 벌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 우선 영국에서 전쟁 박물관을 찾은 뒤에 막판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목적으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을 합니다. 이 결정을 하는 파리 총회 투표가 지금 5일 앞으로 당장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막판 유치를 위해서 나설 예정인데 이번에 마지막 프리젠테이션이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후 그러니까 밤 10시에 예정이 돼 있고 이후에 또 투표를 하고 이후에 또 결과까지 쭉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임박했으니까 유치전을 위해서 지금
총력전을 펼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국내 소식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복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제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멈춰서는 또 사고가 났어요. 사고 경위부터 좀 전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을 처리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5분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등 일부 지역 주민센터에서 관련 업무가 전격 중단이 됐습니다. 네. 이번 사고의 이유는 또 뭔지 정부가 설명을 했습니까? 네, 일단 정부는 과부하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점심시간을 맞아서 서류 발급 수요가 몰리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 장애의 원인이다 이렇게 일단 진단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긴급 조치 후에야 복구가 됐는데 해당 시간대 정확한 접속량 등은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지난주에도 장애가 발생했던 공무원 행정 전산망 세월과 직접 관련은 이번은 없다면서 정부24 등은 정상 가동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장비의 과부하가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 과부하의 원인이 뭐 정확히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정부는 우선 민간 전문가 등을 투입해서 TF를 꾸렸지만 네트워크 장비 운영 체계를 업데이트한 뒤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만 일단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그러니까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한 뒤에 뭐가 문제가 생겼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한 건데요. 일단 앞서 정부는 지난주 먹통이 됐던 세월의 초기 오류 원인도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 못해서 지금 모든 전산망 문제에 따른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불안하네요. 네네. 이렇게 며칠 사이에 계속 또 문제가 생기고 원인 파악조차 정확히 안 되면은 국민들이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네네.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하루빨리 원인이 명확히 규명돼서 시스템이 안정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네. 다음 소식 볼까요?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정부가 입학 정원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와 의사단체가 만났는데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사단체 회동.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네, 우선 사실 분위기가 처음부터 좀 분위기가 많이 살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사단체 중 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의사들이 뭐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는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식의 또 날선 발언까지 하면서 분위기가 좀 심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의사단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올 초부터 정부와 함께 나름대로 의대 정원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해왔다라고 자신들은 생각을 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수요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상의 없이 발표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단체는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네, 이 같은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복지부는 기초조사를 위해서 희망 수요를 취합한 것뿐이다라면서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증원을 강행을 하겠다는 뜻은 원칙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양측 입장이 맞서다 보니까 이번에 그 회동에서 의사단체가 단 20분 만에 자리를 떠버렸고요. 결국 뭐 정부와 의사단체의 논의 자체가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파행됐지만 정부는 앞으로 계획대로 이제 관찰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계획대로 늦어도 내년 초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을 해서 교육부에 통보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의료계 반발도 더 강해지겠네요. 네, 반발이 지금 좀 심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우선에 그 경기도 의사회는 지난주부터 수요일마다 집단 휴진 형태의 항의 집회를 하고 있고요. 대한전공의협회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는 26일에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파업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 같은 의료계 반발에 대해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진료실 문을 닫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귀 담아서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봅니다. 그동안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의 유포 또 황 선수를 향한 협박 때문에 경찰 수사가 진행됐었는데요. 이걸 유포한 사람이 황 선수 친형수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그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친형수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친형수가 이렇게 한 걸 알게 된 황 선수는 일단 현재는 이 형수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를 내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친형수는 그동안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한 형과 함께 이 황 선수를 동행하면서 해외 출장 등에 동행을 하면서 도왔던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친형수는 SNS에 황 선수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또 피해도 주고 있다면서 그 황 선수 휴대전화 속에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를 했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네, 이 친형수는 경찰 조사에서 해킹을 자신이 당했다. 내가 유포하거나 협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형수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없애려고 하는 등의 행각을 봤을 때 범행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친형수를 성폭력 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는데요. 다만 형수에 대해서 황 선수가 이 친형수에 대해서 처벌 불원서를 내면서 명예훼손의 혐의는 불송치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요 사건과는 별개로 경찰은 황의조 선수 본인의 불법 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는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황 선수가 전 여자친구들과 찍은 사생활 영상이 이 여자친구들의 동의를 받지를 않았다는 건데요. 황 선수 측은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놨고 여성에게 이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면서 상대방 동의를 받고 했다는 주장을 굽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상대 여성들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 여성 측의 변호인은 이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황 씨 측이 입장문을 빙자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모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고 향후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측 입장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일단 경찰은 그 압수를 한 황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한 뒤에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매우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그제 강원도 춘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승용차 운전자가 80이 넘는 고령인 걸로 밝혀졌죠. 네,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사고 운전자 최모 씨인데요. 최모 씨는 80살이 넘는 고령 운전자였습니다. 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를 신호와 또 보행자도 못 봤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보면 이 피해자 보행자 3명을 최 씨가 빠른 속도로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이런 사고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런 고령자 사고 해마다 늘고 있죠? 네, 맞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는 3만 4천여 건으로 통계 이후에 최고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결과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에는 행동 반응이 또 늦어지고 그래서 대응 능력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이 면허증의 반납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2%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적성 검사를 강화를 한다든지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낮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지만 퇴근길부터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11도나 높고요. 낮에는 서울 14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3도, 대구 영상 1도 등으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어서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중서부 지역에는 다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1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에 오르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입니다.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수리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조남 분기점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볼게요. 서남 부근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파부터 4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는 남양주에서 서남 쪽으로 긴 정체고요. 송파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신다면 장수에서 노지 분기점 쪽으로 12km 구간 답답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와 연결되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입니다. 행주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정체인데요.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북한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서 북한은 자신들도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든 군사적 조치 즉시 회복하겠다. 북한이 아주 세게 강하게 나오네요.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합니까? 일정 수준 예상됐던 북한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네. 아침에 북한 국방성 성명식으로 해갖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 가지인데 9.19 군사합의 구속되지 않겠다. 두 번째로는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것은 한국의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어저께 우리가 일부 효력 정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9.19 군사합의. 그게 보면 1조의 3항입니다. 3항이라는 것은 군사 분계선 상공에서의 그 감시 정찰을 재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북한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돼 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간에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했고 또 한국 정부가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바로 요 조항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조항을 한국 정부가 효력 정지를 하니까 더 이상 9.19 군사합의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일정 수준 예상했던 대로 파기 선언을 한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은 또 어젯밤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이제 이른바 무력 도발도 이어갔습니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 이어질 것으로 보세요?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일종의 9.19 군사합의가 이렇게 무효화가 돼서 강대강 대치로 간다라기보다는 북한이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저께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이런 위성 발사를 성공한 것도 이게 2021년 8차 당대회 때 이미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던 거고 아시다시피 올해 2번 실패를 해서 세 번째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대남 대미 전력의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정면 돌파전을 수행하고 있다. 이제 그런 계획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 그렇군요. 이틀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북한이 3차 정찰 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 2차는 이제 실패한 뒤에 기습 발사한 건데요. 네. 북한은 이제 발사가 그 당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우리 군은 그 성공 여부에 대한 입장 지금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1차, 2차는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스스로 실패했다라고 자신들이 다 인정을 했거든요. 또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자신들의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복구하고 개선해서 날짜까지 못 박아서 그다음에 발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2차 발사 시험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달에 하고 실패를 하고 나서 원래 10월 중에 발사를 하겠다 했다가 이제 좀 늦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합참도 이제 이번에는 궤도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평가를 해놨어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북한 발표에서는 당연히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발표가 나왔죠. 심지어는 김정은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을 해서 예를 들어서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와 아프라항을 찍은 사진을 이미 봤다라는 식으로까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차와 2차와는 다르게 이 단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성이 궤도로 올라간 것 같긴 한데요. 궤도에 올라갔다고 이것이 반드시 작동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디테일이긴 한데 보통 미사일 발사하기 전에 그 국제 해사기구에 네. 언제 발사하겠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북한이 이번에도 이제 통보를 했는데 통보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먼저 발사했습니까? 이런 것도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원래 그 공공시, 그러니까 밤 12시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부터가 자신들이 발사하겠다라고 시간을 얘기했는데 뭐 밤 10시 몇 분이니까 1시간 열을 좀 빠르게 선 거죠. 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발사는 반드시 성공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 의미는 이미 2번 실패를 한 거고 이거는 김정은이 김주혜까지 데리고 현지 지도를 여러 번 갔던 가장 핵심 이른바 1호 사업이거든요. 1호 사업. 두 번을 실패한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도 다 알렸는데 이번에 실패하면 북한 체제상 이 최고 지도자 유일 수령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일단 성공을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날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날씨 같은 그런 변수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북한 발사 있기 전에 오늘 새벽 요 발사 말고 이제 요번 발사 말고 그 전에 이제 발사가 있기 전에 북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사전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이제 발사를 하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정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막혔던 그런 그 뭐 공중감시 정찰 활동 이게 뭐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9.19 군사합의의 위반은 이미 뭐 많이들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위반한 것이 적지 않게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효력은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9.19 군사합의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9.19 군사합의를 맺은 이유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수준에서 상호 간의 군사적인 측면에 신뢰 구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9.19 군사합의가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1조 3항을 비롯해서 이게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다양한 합의 꼭 뭐 남북 간의 합의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열어진 여러 가지 군사 합의에는 굉장히 다른 역행하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게 바로 1조 3항인데 1조 3항에 보면은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간의 감시 정찰을 하지 못하도록 공간을 띄워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저쪽의 움직임을 우리가 봐야 투명하게 이것이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못 보면은 그만큼 더 위험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초소도 더 많이 만들고 더 가까이 붙여서 서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는 완전히 역으로 된 방향이기 때문에 이 사망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첫 단추부터. 애초부터 저는 문제가 그렇게 있었다. 판단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 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늘 남북 간의 이 갈등이 해상 NLL 지역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해안포, 함포와 포구 그런 일종의 조치를 취했다. 이제 이것은 상당 부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요번 1조 3항 정지를 위한 그 과정을 보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제가까지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됐거든요. 한덕수 네. 총리는 이를 최소한의 방어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아놓으니까 감시 정찰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북한한테 더 유리하게 된 것이다라고들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감시 정찰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네. 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시 정찰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조항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사단과 군단급의 무인 정찰기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훨씬 더 북한을 보는 거를 뭐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걸 어렵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고요. 불리한 거네요. 결정적으로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정부의 방침은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보시지 않습니까? 네. 하마스가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군사 분계선 인근의 감시 정찰의 필요성이 훨씬 커진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결정이 돼서 이번에 그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한국 정부가 한 것은 전체 무효화를 선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였죠. 1조 3항만. 네. 근데 이제 북한이 그걸 받아서 전체를 다 무효화를 해버린 것이죠. 그렇군요.
그 일부 조항이지만 남측이 먼저 이행 중단 선언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쪽이 이제 불리하게 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북한이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수도 없이 9.19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 있거든요. 원래 모든 합의는 그렇습니다. 이 합의가 꾸준히 지켜져야 의미가 있는데 일방이 계속 합의를 위반하면 이것은 사실상 효력이 이미 정지되는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이제 공식화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괌 미군 기지 촬영에도 성공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특별한 의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신들의 일단 목표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군사 정찰 위성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에 집착을 하느냐. 네. 북한은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정은의 표현에 하면 때릴 수 있는 뭐 주먹은 있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 주먹이라는 것은 뭐 북한이 그간 그 계속해서 개발하고 실전 배치까지도 했던 다양한 미사일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그런 것들은 있는데 현대전에서 미사일만 갖고 정확한 타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찰 위성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괌 지역을 본다라는 것은 괌이 사실은 한반도 위기 시에 미군의 전력, 핵심 전력이 들어오는 바로 이른바 이제 영어로 스테이징 베이스라는 거점 기지입니다. 네. 그 기지를 자신들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적 위협이 커진 것은 분명합니다. 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게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 기술 이전해 줬는지 이제 여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필요한 무기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해 주는 대신에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기술적 지원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실제로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돕겠다 이렇게 공언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3차 위성 발사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가 있을까요? 뭐 그거는 약간 첩보 수준에서 제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정부의 발표는 이미 뭐 장관도 얘기를 했고 고위 당국자도 얘기를 했듯이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이 오늘 아침에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 외국인이 찍혀 있어요. 그 현장에. 네. 러시아인으로 추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북한한테 뭐 시간상 이걸 뭐 전적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걸 다시 다 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북한이 2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기술적인 자문, 지원은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러 간의 협력이 군사적인 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무기를 북한이 지원하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반대급부로 북한이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그 부분은 확실치 않았는데 이번에 사실상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북러 간의 협력이 한국의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뿐만 아니라 김정은도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 위성 쏘겠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위성 자체의 그런 성능 개선을 포함해서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니까 이 첫 사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정상회담이 9월에 있었고 북러 정상회담 11월에 이제 지금 3차 발사를 한 건데 뭐 기술적 조언 받아가지고 성공시키기엔 2달이 빠듯하다 이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뭐 러시아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다 이전할 건지 이런 것도 뭐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했다는 그 행위만으로 상당히 우리가 의미부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위성 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이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요.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북한은 이번 발사체 항상 그 비군사 목적 정찰 위성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그 근본 기술이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그런 점에서 우리 군 당국도 더 긴장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위성 발사체 자체도 분명히 모든 유엔 결의안 위반이죠. 유엔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불법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거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들이 쏜 그 정찰 위성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해서 뭐 더 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한반도를 돌면서 한미의 주요 전략 자산 동향 파악이 가능하다. 이것은 우리한테도 그만큼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조항 이제 정지시킨 게 효력 정지시킨 게 북한이 계속 이렇게
합의를 어기는데 우리만 이제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감시를 재개해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인 필요성도 감안됐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일조사망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 조항 때문에 북한을 감시 정찰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그 과정 자체가 복원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그 전에 정부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왜 9.19 군사합의가 이런 형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면 이거는 역행하는 방향으로 처음부터 구성이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에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그 바로잡음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군이 향후 북한의 도발 상황에 따라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추가 효력 정지도 검토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은 뭐 우리가 추가 조치하기 전에 이미 북한이 그렇게 해버려서 이거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졌다고 이게 이제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상 해상 포격 훈련 제한 이런 거 포함되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서로 그렇게 나가는 북한이 그걸 밝혔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말씀드린 1조 3항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효력 정지를 했고 그러니까 1조 2항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효력 정지를 북한이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무효화를 선언을 했으니까.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NLL의 이남 쪽으로 다시들 해상포 사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이. 네.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훈련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일부 조항 효력 정지한 데 대해서 이렇게 그 논평을 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제 미국의 반응도 나오고 국제적 대응, 미국의 대응도 나올 텐데 이제 앞으로 그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 북한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의미죠? 전략자산이 계속해서 전개가 되죠. 이게 제 기억에 올해만 11번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작년에는 한 번 들어왔고 재작년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략자산이 들어오는 걸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북한이 작년에 역대 최대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가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 계속해서 그런 전략자산이 들어오는데 이 전략자산은 북한에 대한 확실한 대비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위협하겠다는 것보다는 대비의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도발의 주체는 북한이거든요. 네.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야권 같은 데서 이걸 계속 강대강 대치로 가면서 이게 더 우리 한반도가 위험해졌다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되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처음 시작은 북한이다.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뭐 대응을 안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말에 그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강대강으로 대체할 수는 없고 당연히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니까 남북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북미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북한이 대화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조건 없는 대화를 지난 3년간 얘기를 했고 우리 정부에서도 대화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요구를 하는 것은 이제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선 보장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발전권이라는 것은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의 모든 해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생존권은 지금같이 전략자산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중단이 아니라 영구 중단을 얘기합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영구 중단을 해라. 그러니까 그런 네. 조건 하에서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북한이 위성 발사니 미사일 발사니 이런데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북한 체제의 특성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일 영도 체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을 해야 체제가 구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당연히 경제적인 그 흔히 말하는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적인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군사력인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혹은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서 이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체계에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은 자신들의 핵 능력, 그들의 필요하면 핵 무력이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이번 정찰 위성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앞으로 또 가능성이 있는 게 화성 18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기반인데요.
그런 그 심각한 무기 체계들을 계속 개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북한한테 거의 유일한 선택처럼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결국 자충수죠. 이렇게 이렇게 할수록 오히려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 한미 간의 연합훈련, 전략자산은 더 많이 전개가 되고 네. 이번에 보면 유럽까지도 나서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총선을 앞둔 각종 정책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인천 계양구 박천동에서 어린이 보호차 운행을 하고 있는 송선기입니다. 66이요. 올해로 20년째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11시나 10시 반에 끝나서 집에 데려다주면 12시쯤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저 행길가에다 내려주면 위험하니까 골목이라도 올라가서 그냥 집 앞에 내려주고 오면 아이들이 참 그냥 고맙다고 편지를 많이 써서 보내줬어요. 그럴 때 아주 보람을 느끼죠. 내 새끼는 아니라도. 이 노란 차에 애로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차로다가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고서 그냥 200벌 벌자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3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자가용이나 그 노란 차 뒤에서 운전하고 오시는 여러 운전 기사님들 아이들 내려주고 있을 때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그냥 정말 번쩍거릴 때 참 불안하고 그러니까 규칙을 지켜주셔야 우리도 마음을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밤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영향을 주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포근하겠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11도나 높고요. 낮에는 서울 14도, 광주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녁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에는 서울 영하 3도, 대구 영상 1도 등으로 다시 곳곳은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모레 토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 부산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가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어 오늘 수도권과 충남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공기가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중서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추위 때문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9.9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께서는 여권의 대표적인 정책통 경제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선 현직 장관 총선 출마 여부라든지 신당 창당 등 이런 정치공학적 얘기보다는 경제적, 정책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좋으시죠?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네. 윤희숙이라는 이름을 국민들에게 강렬하게 각인시킨 것 무엇보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국회 5분 연설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던 그런 그 내용인데요. 한편으론 정부 정책을 저렇게 집요하게 따져 물을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는 저 연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뭐 좀 오래전 얘기지만 스스로 평가 좀 해 주시죠. 아유 가물가물해요. 그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그 법은 시장에 아주 불안정한 효과를 줄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비판을 했지요. 근데 비판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루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께서 그렇게 자분자분하게 얘기하는 거, 근데 내용이 귀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으셨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약간 맺혔던 거 그러기 때문에 공감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이후에 윤희숙 의원님은 국민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도 않은 가족의 일로 국회의원직을 던졌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왜 안 합니까? 아니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실 매우 유명해졌는데 그 가족의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당에 누를 끼치는 거는 제가 되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지는 정치라는 것을 좀 과하게 한 거지만 저는 국민들께 이렇게 책임을 지는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 또 그것이 저희 당의 그 대선 그 역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 윤 의원님 잣대로 보면은 국회의원직 벌써 던졌어야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많죠. 수십 명. 뭐 그렇죠. 지금 저는 뭐 돈봉투 이런 것도 사실 저거 저렇게 뭉개고 지나갈까 하는 걱정이 좀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지금 뭐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서 하루아침에 이제 야인 생활하게 되신 건데요. 방송에서는 자주 뵈었습니다만 주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유튜브 제가 가진 방송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름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 의원님은 여권의 귀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내년에 중요한 선거 있잖아요.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에 대한 기여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뭐 열심히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뭐 당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일단 최우선순위를 두고
당이 이런 일을 좀 해라 그러면 그걸 제가 하는 게 제일 1순위죠. 네. 뭐 당에서 필요 없다 그러면 제 나름대로 또 하는 거고. 필요하다 그럴 겁니다. 그 본격적으로 정책적인 얘기 네. 나누기 전에요. 여론조사 얘기 하나 잠깐 하고 갈게요. 네. 어제 이 자리에 이제 출연한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가 뭐 민심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때보다 20% 정도 떨어졌다고 말해서 저희 제작진이 한국갤럽의 지난 14일, 16일 사이 조사 결과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최근 지지율이에요. 34%로 작년 대선 당시 득표율보다 14%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했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보면 이제 되는데, 자, 윤 의원님, 이런 두 자릿수 하락에 담긴 민심, 역으로 말하면 대통령에게 또 정치권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 하는 저 민심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불신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 정치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때로는 설득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지금 잘 주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따라갔는데 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아마 안 따라올걸요. 그럼요. 그리고 다들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고 조정하고 미리 설명하는 이 과정이 저는 그 정책의 내용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지난 1년 반 동안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최근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정치 얘기 아닙니다. 혁신위원회에서 중진 친윤 인사들의 험지 출마를 이제 강력히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중진들의 희생이니 험지 출마니 이런 거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이런 게 생각보다는 국민들에게 와닿는 게 아니다. 체감되는 게 아니다. 그런 데다가 신경 쓸 시간에 차라리 민생 문제 해결에 더 매진하는 게 낫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네. 둘 다 중요하죠. 네. 저는 그 중진 의원들 뭐 어디 가라 이런 얘기는 사실 그 내부에 대한 얘기인 거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정치공학적으로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마음이 국민들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도 국민들께서 거기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게 어떤 정치에 대한 염증이 그 물갈이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뭔가 좀 그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것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국민들 마음에 있어요. 네. 맨날 저 얼굴 좀 그만 보고 싶어 이러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죠. 민생에 대한 얘기,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얘기가 훨씬 중요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예, 의미 있다. 1992년 미국 대선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빌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부시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됐어요. 그때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 구호였습니다. 유권자 표심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인이 바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요. 이런 점이 총선을 앞둔 우리한테 적용된다고 보세요? 언제나 적용되죠. 항상. 총선은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이지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또 공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외 환경의 변수가 대부분이에요. 유가, 그다음에 중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지금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출 문제도 있고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걸 위해서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는 모습. 결과적으로 뭐 엄청 좋아질 수는 없어요. 지금 대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 그렇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경제의 약한 고리가 어디 무너지지 않는지 정말 살피고 그거를 돌보는 모습. 이런 것이 내년 총선 준비죠. 사실 이런 것이. 네. 이 대목에서 이제 경제 상황 잠깐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주 단순화시켜서 단순 무식하게 이제 얘기하면 경제 상황 좋으면 여당 유리, 경제 상황 나쁘면 야당 유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 큰 틀에서 요약해 주시면 어떤 상황입니까? 큰 틀에서
지금 좋지 않죠. 좋지 않고 원래 우리가 그 회복 경로에 들어섰다고 생각하지만 네. 회복의 속도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씩 더 느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유가라든가 또 중국 변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또 피할 길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사고가 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는 노력이 필요할 뿐 지금 어려운데 사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뭐 내년쯤 되면 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거냐 그랬을 때 나빠질 길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추세적으로. 네.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대외적인 거는 그 추세를 둘러싼 변동의 문제라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빠질 거라고 하는 거는 우리 경제 체질이 안 좋다. 네. 이제 소진됐다. 우리 성장 동력이라는 게. 그동안 구조개혁을 안 하고 10수년 동안 버텨서 지금 우리가 쭉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누구의 책임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선거를 앞둔 여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해야 될 대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 올해 경제가 안 좋고 내년 상반기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신경이 다 가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 10수년 동안 우리가 정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좀 약간 국뽕에 취해서 반도체 잘 팔리고 네. 뭐 BTS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좋아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체질이 망가지고 있는 거를 고칠 노력을 사실 굉장히 해이했던 거죠. 착시 효과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쪽에 아마 표를 줄 거예요. 국민들은. 그렇다고 봤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적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물가도 있을 거고 취업도 있을 거고 뭐 교육, 육아, 뭐 사회 안전망이 있을 텐데 어떤 정책적인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지금 가장 뭐 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사실 그건 좀 저는 이 정권의 국민의힘에게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추세적으로 우리가 체질이 아주 악화되고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체질 악화. 체질 악화인데 그걸 하려면 사실 구조개혁의 문제예요. 그리고 대선 때도 사실 그걸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게 국회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뭘 해도 입법이 안 되니까 뭔가 청사진을 그때그때 내고 법도 막 만들고 국민들한테 이런 모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국회에서 깨지고 이런 모습을 저는 많이 보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많이 안 보이고 총선이 지난 다음에 하자 이런 분위기로 지금 됐어요.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하자.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질 거니까. 근데 저도 계속 깨지는 모습을 국민들께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래서 안 됩니다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매우 아쉬워요. 이제 추세에 대한 얘기는 그것 때문에 사실 총선 이후로 밀어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당장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가계 대출 문제 그리고 기업 대출의 문제 지금 뭐 기업들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것들의 당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뭐 근본적으로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 중에서 정말 옥석을 가려서 지금 상황 때문에 괜찮은데도 막 무너지는 부분은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는 분들은 복지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지금 그거는 굉장히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로 예산 사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국회잖아요. 지금 그 안에서 서로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그러고 있죠. 그렇군요. 그 말이 되게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 개혁, 우리가 뭐 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총선 이기고 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기는 쉬워요. 가지기는 쉬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지더라도 계속하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일 필요가 있다.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네요. 지금도 그런데 이미 이제 또 총선이 넉 달로 다가왔잖아요. 이젠 진짜 뭐 선거 국면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중장기적인 얘기를 또 전면적으로 하기가 또 어려워졌어요. 최근에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이게 무슨 뭐 포퓰리즘이니 뭐 얘기 나왔는데 뭐 공매도 금지
그런 것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일부 사람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수용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노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매도 같은 얘기도 사실은 민심을 수용하려는 노력인데 아쉬운 것은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좀 그 거리가 있는 건 맞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이거를 정지시키고 룰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무조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만들면 쉬운데 그렇지 않고 왜 우리의 토양이 뭐가 다른지를 저는 설명을 훨씬 더 잘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은 뭐 위급 상황인지. 뭐 위급 그렇죠. 상황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온갖 언론에 신문 방송에 나와서 그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문가들한테도 정부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하고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를 그러면 그 반대쪽 목소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대쪽 목소리 안에서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이 비난만 나오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방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잠깐 정지해 놓고 이제 우리에게 맞는 룰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이미 편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제가 1년 반 동안 아쉬웠던 것이 딱 이거예요. 국민들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그 맥락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갈 생각인데 그 의견을 조율하고 취합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에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튼 정부 여당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노동정책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뭐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거고 일단 야권이 이제 관철시키려는 노란봉투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국민들 상당수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게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면 다들 재미없어 하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잘 안 돼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을 다른 나라의 어떤 선진국에서도 갖고 있질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그 근로자들 파업할 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 문재인 야당 대표 때 그 문재인 그 국민회의 그 대표가 손편지를 썼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를 꼭 통과시키겠다. 그랬는데 여당이 된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상임위에서 한노위에서 그 고용부 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고용부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니되옵니다. 그래서 사실 당시 여당에서 법을 발의했다가 접었어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법이구나 하고 접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다시 올린 거는 불과 1년 반 전에 여당이었던 지금 거대 야당이 이거 하면 나라가 큰일 나는 거 알고도 올린 거기 때문에 전 도의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많은 문제에 있어서 파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 경제 상황에서 불안정성을 엄청나게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법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노동 3권에 대해서 깊은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정치 도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당 입장에서는 정말 설명을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국민 여론을 보면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이제 포퓰리즘 대중 영합주의라 그러나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표로 연결될 만한 이제 정책 내놓으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야당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예산 포퓰리즘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야당 단독으로 막 통과시키는 것들 이런 거 많거든요. 이런 걸 좀 합리적인 정책 이끌어낼 해법이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해법은 뭐냐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게 1번.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기가 없으면 더 포퓰리즘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잖아요. 특별법 만들어서 대구 광주 간의 달빛철도. 그걸 보면 내용을 보면 철도를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중간에 복선을 깐다 그래서 사업비를 한 5조 더 늘리는데
단축되는 시간은 대구에서 광주까지 2분밖에 없어요. 그 2분이 단축이 되는데 5조를 더 쓴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양쪽 당이 다 짬짬이로 지금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아마 추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그 특별법의 내용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선거가 다가오는데도 여기서 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아니 만드는 건 만든다 하더라도 따져봅시다.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잖아요. 따져보고 최적의 방식을 찾읍시다. 정말 2분 빨리 가려고 5조를 쓰는 게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납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따져보자는 얘기를 저는 여당이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인기가 없다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없어서 저러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해야죠. 그 시간이 좀 아쉽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송영길 전 대표도 있었고 최광욱 전 의원은 이제 암컷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막말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당이 망가진 거죠. 저는 아주 크게 망가졌다고 봅니다. 거기 여성 운동하신 분도 있고 온갖 운동하신 분들 많은데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 징계를 며칠 미적미적 하다가 징계가 나왔지만 그 전까지 제대로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민주당이 총체적으로 망가졌다고 봅니다. 이 막말 사태를 보시면서 망가졌다. 네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를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부가 민생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여러 가지 좀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거 먼저 보시면은 그 콘택트 렌즈라고 있잖아요. 안경 대신 눈에 끼우는 렌즈인데 안경 안 쓰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오프라인 안경점에서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의료용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현행법상 불법인데도 일부 소비자들이 이제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제 해외 직구 이런 식으로 렌즈를 사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우리도 온라인으로 좀 풀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건의들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년부터 이 일회용 렌즈에 한해서는 먼저 이제 실증 특례를 하기로 했다. 이게 실증 특례가 뭐냐 쉽게 말해서 시범 사업을 해서 온라인에서 먼저 판매를 하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 검증이 좀 완료되면 국내에서도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를 구매하고 집에서 이제 배송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렌즈 온라인 판매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혁신 방안들이 발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례들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조금 거창하진 않더라도 조금 불편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개선을 한 건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이게 이사를 가더라도 원래 살던 곳에서 썼던 그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 집에서 그대로 쓰거나 또는 이제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도 그 이사한 지역에서 원래 살던 지역 종량제 봉투를 쓸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전입 신고를 할 때 그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거나 이제 전입 신고 그 전입지에 그 종량제 봉투로 이제 교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죠, 사실. 근데 이사 전에 이 종량제 봉투를 산 가게에서 환불 받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 간혹 가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살 때 보니까 이거 환불 안 됩니다. 미리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환경부가 이사한 다음에 전입지에서도 원래 살던 곳 종량제 봉투를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기로 했고요. 또 영수증이 없이 봉투를 산 곳이 아닌 그 다른 판매점에서도 봉투를 환불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향수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면세점에서 많이 사셨을 텐데 면세 한도가 이 60ml까지였는데 이것도 100ml까지 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외식업계 외국인 근로자 취업 관련해서도 뭐가 좀 바뀝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영어로 그다음에 9이라고 하는데 E9 비자가 있어요. 이건 이제 비전문 취업, 전문 취업이 있고 다 자기 그 특기가 있는 전문 취업이 있고 이것도 비전문 취업이라는 분야인데 이 비자를 갖고 있는 근로자들도 이제 외식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 외식업종에는 그 취업이 가능했던 건 중국 동포들 한해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그 중국 동포들, 조선 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분들이 중국으로 돌아와서 잘
다시 돌아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식업계에서는 인력난이 굉장히 시달리는데 이 점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차원의 좀 규제 개선이고요. 저임금 동남아시아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물가 상승의 억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이외에도 지금 그 유효기간이 이제 5년인데 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그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바뀌고요. 지금까지는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문제로 소비자와 시장 상인 간의 마찰이 빈번했는데 이거를 이제 확 풀어버린 겁니다. 이번 주 전 세계 외신을 달궜던 뉴스입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결국 해임 닷새 만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군요. 맞습니다. 챗 GPT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챗 GPT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불리죠. 샘 올트먼이 오픈 AI CEO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사회에서 해임된 지 딱 5일 만인데요. 그 올트먼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이제 오픈 AI로 돌아가서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 MS와 여기서의 MS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앞서 이제 오픈 AI는 지난 17일이죠. 성명을 통해서 그 올트먼 CEO의 해임 소식을 발표를 했었어요. 오픈 AI 이사회는 올트먼이 소통에 솔직하지 않아서 이사회가 책임을 다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입장을 내렸는데 지금 구체적인 해임 이유는 그때 밝히지 않았었는데 AI 개발 속도라든지 뭐 안전성을 둘러싼 이사회 멤버와 그리고 올트먼의 철학적 갈등이 이번 해임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네, 이게 단순 제자리 복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파장이 만만치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아까 지금 그 직접 멘트를 보시면은 새로운 이사회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픈 AI를 둘러싼 지배 구조가 좀 전면 개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존 이사회가 이제 본인을 날렸잖아요. 이사들이 대부분 퇴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이사회 멤버 중에서는 애덤 드엔젤라 쿼라 CEO 여기가 이제 뭐 지식 문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 여기에 CEO만 이름을 올렸고요. 새로운 이사진을 보면은 이제 그 브렛 테일러 전 세일즈포스 공동 CEO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장관 출신인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이런 분들로 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사회여가지고 사실 투자회사의 접근을 차단한 채 의사결정을 해왔는데 이제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지는 만큼 이 인공지능 AI 서비스 그런 기술이 속도가 좀 더 붙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상업성이 한층 짙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샘 올트먼이 오픈 AI 복귀하기 전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MS와 오픈 AI 관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요. 예, 여전히 지금 MS가 최대 주주고. 근데 오픈 AI의 지분 49%를 MS가 갖고 있거든요. 투자한 돈이 무려 17조 원에 이릅니다. 17조 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귀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올트먼이 해임되니까 사실 직원 90%가 나도 떠나겠다 이러면서 연판장을 돌렸는데 그때 또 같은 유능한 개발자들이 그럼 나도 올트먼처럼 MS로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따라 나섰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사태가 일단락이 됐고 올트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S와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린 만큼에 일각에선 지금 추후에 화학적 결합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MS가 투자한 방식이지만은 실질적인 MS의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한편으로는 그때 이제 AI가 막 너무 시장이 자유롭게 막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개발될지 모르는데 오픈 AI가 선두에 서서 이렇게 나서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은 결국 올트먼까지 돌아와서 AI 상용화가 많이 좀 더 활성화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하마스와 합의한 인질 석방은 현지 시각 24일 이전에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3부에는 정치 현안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다양한 정치 현안을 놓고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정 특보 나오셨으니까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할게요. 네. 민주당 비명계 의원 4명이 이제 공식적인 집단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개별적으로 내던 목소리를 집단적으로 내기 시작했는데 뭐 당내 민주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결별 이런 거 요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까요? 당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당의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 네 분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방송 등에 나가서 당내에 대한 뭐 쓴소리라든지 비판 등을 해왔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체계적으로 내기 위해서 만든 것 같고요. 당내에서 건전한 그 의견들을 내서 그것이 당의 통합으로 이어지고 또 당의 총선 승리와 연계된다고 하면 그 마다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당 지도부를 흔들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공천과 연계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실제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 뭐 각종 좀 토론회도 좀 주관하고 있고 또 각종 이제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확인시켜 줄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이 비명계 분들이 목소리를 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지금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는데 당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다라는 느낌은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평가 여론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저는 문제의 핵심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와 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핵심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 핵심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비명계 분들이 낸 메시지만 떼놓고 보면은 사실 옳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메신저로서의 국민적 신뢰가 있느냐 그거는 좀 물음표가 많이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내에서 얼마나 그동안 인정을 받아왔는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당을 나가시더라도 국민적인 그런 에너지나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저는 매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반론하실 거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재 이제 그 주장하는 내용들 중에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지금 이재명 사당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네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난 정부 때 되게 다 주류였던 그런 의원들이에요. 대부분 다 친문 의원들이시고 이런 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장 그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 강성 그 당원들에 대한 그 비판들 그리고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거기를 왜 정리 못하냐.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것은 괜찮고 또 그 당원들이 본인들에 대해서 하는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관점도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문제는 그 강성 당원들이 뭐 저기 폭력적인 언행이라든지 무슨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늘 강하게 대응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엄중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견을 내는 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간극들을 좁히는 그런 노력들은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또 비판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그것이 진정성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이번에 그 공천 과정에서 사실 그분들이 지금 있는 지역구에 경쟁자들이 다 또 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본인들은 그것이 마치 뭐 자객 공천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당은 아시겠지만 시스템 공천이 이제 있어서 경선을 하는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현직 의원들이 대단히 유리한 구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의정 활동을 잘했다라고 하면 원외의 인사들과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구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뭐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 공천을 한다든지 또는 당에서의 공천 학사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들은 좀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조금 첨언드리면 민주당이 이제 항상 시스템 공천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이게 꽤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자랑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지난번에 180명 공천을 했는데 이분들 별로 국민들 앞에 좋은 인재라는 평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뭔가 좀 잘 작동되지 않거나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스템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아마 비명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뭐 민주당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느 정당이나 지금까지 주류들이 비주류 학살하고 또 나가서 살아 돌아오고 이 지난한 권력 투쟁의 역사가 있어 온 것도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비명계 내분으로 상징되는 분들 뭐 이상민 의원까지 하면 5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당내에서 노선 투쟁을 하거나 어떤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서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권력 게임, 권력 투쟁 그 안에서의 헤게모니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그냥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당내에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 그럼 이분들이 국민적 지지라도 있으면은 나와서라도 뭘 하면 되죠. 근데 나올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내에서 목소리를 지금 내는 이유는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라. 당내에서 공정하게 하라는 뜻은 우리에게도 공천을 달라. 저는 그런 목소리로 읽힙니다. 김특보도 네.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 말씀하셔서 제가 그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경선을 해야 되고 특히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례대표를 하고도 또 단수 공천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없앴어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반드시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든지 그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5대5 룰에 의해서 당원 50% 여론조사 50%에서 경선 과정을 거치는 것. 그리고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평가 하위 20%에 대한 평가들은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선의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 바꿀 수 없는 룰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여야 간에 전부 다 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 그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혁신하는 모습이나 또 다양한 분들을 전문성 있는 분들을 다양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분들을 또 많이 당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에서는 여야 간의 공이 이제 우리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런 다양성에 기인한 분들을 당에 영입하기 위해서는 전략공천 제도도 잘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악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전략공천 제도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무슨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공천을 학살한다든지 이런 거로는 연결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좋게 좋은 시스템을 잘 운영한다 그러면 이런 불만이 없을 텐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1년 넘게 하셨잖아요. 그 1년 동안에 당의 대표로서 보여줬던 리더십에 대한 불신 그 평가로서 또 해석할 여지도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얘기하면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뭐 대표인지 국민의힘은 누가 대표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민주당은 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양당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신 위원장께서는 뭐 그분들이 탈당을 안 할 거다, 뭐 탈당할 힘도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김특보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탈당 가능성?
특히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12월 초에 결정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뭐 이상민 의원은 이미 결심한 것 같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상민 의원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을 좀 분열시키고 외연 확장했다, 뭐 빅테이터다, 뭐 이런 거의 기재로 좀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젠가요? 그 대덕에 가서 거기가 이상민 장관의 지역구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역구, 카이스트. 예, 거기를 직접 혁신이가 찾아가서 거기에 특강도 요청하고 이런 걸 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배려를 해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상민 장관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이 당내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당 지도부 관련된. 그런데 유독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민생이나 경제, 외교, 안보 이런 무능 관련된 쓴소리는 제가 한 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이분이 있는 지역구에 카이스트랑 대덕 연구단지가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예산안에서 R&D 예산 다 깎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연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거 관련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자기 지역구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 숨을 쉴 수가 없다. 민주당에서는 내가 역할이 없다 그러는데 공간이 없다. 어떤 숨을 못 쉬었다는 건지 사실 오히려 우리가 좀 묻고 싶거든요. 뭐 본인이 그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못하게 뭐 당에서 했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요. 원칙과 상식에 있는 네 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신당 창당이나 이런 가능성, 할당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 그 신 변호사께서 얘기했지만 그 국민들의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 공감대를 얻고 있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신당이라든지 뭘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가치가 있어야 되고 뭔가 요구사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요구만 가지고 어떻게 당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제 그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당내의 시각들이라든지 또는 그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이분들은 그냥 반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프레임 밖으로 이렇게 그거를 깨질 못하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당내에서 정말로 건전하게 당을 좀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본인들이 하려고 하면 본인들의 언행도 본인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도 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좀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당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혁신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통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 지도부도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도 이분들의 의견들을 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발언을 많이 했잖아요. 방송에 나와서나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충분히 얘기했는데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고 있고 이미 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아무래도 이 민주당 쪽으로 정치를 시작했던 분인데 조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김기현 대표가 뭐 슈퍼 빅텐트라는 상당히 좀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은 슈퍼 빅텐트라는 것이 그냥 권력을 탐하는 자 여기로 오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아무나 다 모아가지고 잡탕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말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비전이라면은 전 국민적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훈 의원이 누굽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가 더불어시민당 그 위성정당 가서 배지 달고 삼지대 하겠다라고 나가가지고 국민들 상대로 호소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삼지대 해보지도 않고 당원이 61명밖에 없다 돈 내는 사람들이 그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참 많은 분들의 참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름은 뭡니까? 이 도대체 이념적 차이가 없으니까 마구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행태가 저는 한국 정치의 참 비극적인 단면을 조정훈 의원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매우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열린우리당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자유선진당에 갔다가 또 민주당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에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안에 뭐 정진석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 같은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자민연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하고 접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참 이런 식으로 너무 이질적인 분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당을 하다 보니까 참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너무 취약하고 참 국민들이 선택할 자유를 봉쇄당하는 것이 참 비극적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질적일 수도 있고 뭐 또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대 정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이제 뭐 괘씸할 수도 있고 뭐 그럴 건데 특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영입 이제 1호죠. 1호인데 사실 그 전에도 보면 뭐 대선 때라든지 또는 총선 즈음해 갖고 당에서 인재를 영입하면 1호는 대단히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 울림이 있고 좀 공감이 있고 좀 감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는 그 국민들이 있을까 저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 비례대표로 이제 입당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간 그런 것도 있지만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박영선 그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하고도 또 같이 단일화도 했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정치인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정치는 좀 신뢰의 영역이기도 한데 그렇게 본인이 그 국회의원 배지 달 때에는 민주당을 이용했다가 다시 또 민주당에서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그때 상대당으로 가는 것들이 정치 도의상 맞는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좀 비판을 좀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혁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혁신입니까? 이게 구태지. 그리고 이상민 의원에 대한 영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뉴한 혁신위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중진 불출마, 험지 출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5선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들어가서 그럼 이분을 영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하면 이분 당에서 가만둘까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엇박자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꼼수들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고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 빅텐트라는데 도대체가 이 두 분을 가지고 슈퍼 빅텐트라고 하면 오히려 차라리 이준석 전 대표부터 해서 천하용인 등에서 내부에 있는 당내의 비판 세력들부터 먼저 통합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조정원 의원의 정치를 그러니까 여당 해바라기 같은 정치고 그것이 참 단물 정치 아닙니까? 단물만 쪽쪽 이제 빨겠다는 그런 정치로밖에는 해석이 잘 안 되고요. 저는 지금 뭐 다양성 얘기 앵커께서 하셨는데 다양성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그 정당이 가지는 근본적인 노선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에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고 표현의 방식이 다른 것들이 다 용인되는 이게 다양성이지 이념이 마구 다른 것들을 막 뒤섞어가지고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여당 해바라기만 하면서 이걸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는 생물이라든지 뭐 자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포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건 좀 궁색해 보인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 현안 하나 더 보고할게요. 최강욱 전 의원이 이른바 암컷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뭐 그 송영길 전 대표도 조금 센 발언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경고했고요. 이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최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김특보님, 당에서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뭐 발언의 의도와 상관없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북 콘서트에서 이제 했던 얘기인데 바로 이제 사무총장이 그에 대해 사과도 했고 이제 엄중 경고도 했는데 그 이후에 어제 열린 최고위에서 바로 비상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윤리 심판은 절차를 통해서 하는데 비상 의결을 했고 저희가 징계가 4단계가 있거든요. 제명 그다음에 이제 당원권 징계라 두 번째로 높은 수위 그 징계를 좀 한 것인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당에서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또 엄중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최강욱 전 의원이 이에 대한 이제 입장 표명이나 뭐 사과나 이런 거는 이제 없었던 것 같고요. 페이스북에 보니까 이건 민주주의야 멍청아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 추측은 되는데. 네. 과거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했던 거기에서 인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내렸습니다. 그 SNS를 내렸어요. 예, 내렸는데 이제 본인 나름대로 본인은 이제 그런 처음에 거기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인 건 맞기 때문에 뭐 그건 잘 내렸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좀 그 공식적인 좀 사과도 같이 좀 뒤따랐으면 어떨까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게 폭넓게 존중이 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고 또 성숙이거든요. 근데 참 최강욱 의원의 발언은 누가 들어도 이게 무슨 성숙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억압받는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참 최강욱 의원이 여러 가지 설화가 그동안도 많으셨던 분이고 지금은 뭐 비록 전직 의원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으로서는 좀 발언과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전 이번에 그래도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또 이거 선을 긋고 사과하는 모습은 그건 좀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입도 거칠어지게 되는데 따라서 각 당이 아마 선거 가까워질수록 입 단속을 이제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각 당이 다 이제 부심을 하는 건데 그 이전에도 뭐 선거 직전 설화 때문에 이제 낭패 본 적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엔 여당 쪽 얘기로 넘어가 봅니다. 그 대구에 이어서 대전 방문 한동훈 장관의 등판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빨리 자꾸 이렇게 장관직 유지하면서 국비 혈세 써가면서 사전선거운동 의혹받으면서 전국 돌면서 이렇게 사전선거운동 의혹받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총선 출마 선언하고 정치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1월 11일이 이제 공직 그 사퇴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30일 전까지도 사퇴하면 되기 때문에 기간이 있는데 뭐 그래서 1월 11일 이전에는 사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뭐 12월 초에 개각이 있을 건데 그때는 한동훈 장관은 안 하고 12월 27일경에 이준석 신당이 뜨면은 그 12월 말 1월 초쯤에 별도로 한동훈 장관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에게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너무 일찍 띄우지 않고. 예. 근데 이런 얘기들 자체가 전 정말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무위원이에요.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성, 중립 의무가 있는 데인데 지금 현재 민생 경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와 관련된 국민들의 아픔은 보듬어줄 생각은 안 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총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 정치 공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정말 이거 부적절한 것 같고 과거에 우리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탄핵 소추됐을 때 있잖아요.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열린 우리당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했다는 것도 사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원희룡 장관도 고발당했어요. 사전선거운동 저 의혹으로.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은 2017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당무 개입했다 그래서 유죄 2년 징역 판결 받았잖아요. 그때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그 한동훈 차장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본인들이 검사 시절에는 그런 거 추상같이 이렇게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이렇게 수사했던 사람들이 왜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본인들이 그 주체가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치 행위를 하려면 빨리 장관 옷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우리 특보님 말씀하신 대로 검로남불 아닙니까? 검사 출신인 자기들은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다 해서 수사하고 엄정하게 했던 건데 참 국민들께서 그런 이중잣대에 대해서 꼴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저 이 생각이 우선 들고요. 사실은 과거 속담에도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해받을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오해받을 짓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더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중립을 고도로 요구받는 법무부 장관의 직책과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지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정치적인 책임을 좀 물려야 된다고 좀 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법무부라는 곳이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국무위원이기도 하지만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또 협조할 의무가 있고 또 수사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가장 요구받는 직책 중에 직책이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최근 하는 일들을 보면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한 업무 봤을 때 지금 뭐 좋은 장관 후보가 거의 없잖아요. 다 인사적인 하자와 결함이 드러나서 업무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는 비판도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건드렸던 소송들마다 거의 다 지금 패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동훈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항상 정치 뉴스를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인기를 실감하면서 사진을 3시간씩 찍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업무에 더 충실하지 못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행보만 한다는 것은 비판을
하나의 자초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하튼 이제 야당에서 비판을 하면서도 이제 분명히 예의주시할 거예요. 그 파급력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일단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봐도 한동훈 장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2인자다라는 것이고 같은 또 검찰 출신이고 검찰 시절에 같이 또 되게 중용을 했던 그런 캐릭터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총선은 이번 총선은 뭐 정권 심판으로 치러질 게 자명한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권 심판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뭐 이렇게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되게 막 그 부각을 시켜주고 이런 또 여당에서도 부각시켜주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대단히 그 국민들로부터 한 대 받는 뭐 사진 찍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있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확장성이 없습니다. 보수 지지층 그것도 보수 지지층 중에서도 그 고연령대에서 그리고 TK라든지 경북이나 이런 쪽에서의 원래 전통적인 그 여당의 지지세가 강한 그쪽에서의 지지율만 나올 뿐이지 오히려 국민의 약한 고리인 청년이라든지 뭐 그 수도권이라든지 또는 뭐 저기 그 중도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저건 좋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은 제한적인 거고 오히려 그 진보 진영 결집이라든지 중도층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력적인 그 저거를 보진 않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민주당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번 그 총선이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신당이라든지 뭐 조국 신당이라든지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을 때 그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잡히지 않고 뭐 전 정부 대 현 정부 또는 뭐 조국 대 윤석열 뭐 이런 구도를 혹시라도 공정과 상식 뭐 이런 식으로의 구도가 잡힌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상황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카드는 우리는 상수라고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우리 민주당이 스스로 지금 당 혁신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또는 민생경제 살리는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서 스스로 득점하는 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만 지금 그 원희룡 장관이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 가서 붙겠다 뭐 이런 약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전혀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없고 이렇게 논의 자체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분이 뭐 개항에 출마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국민의힘발해서 이렇게 언론이 나온 거 보면은 도대체가 누가 대표인지도 모르겠고요. 근원지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희룡 장관에게는 일단 그 또 이념한 혁신이가 전략공천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 통해서 일단 공천부터 받으셔라. 근데 이분은 수도권 어디를 가도 지금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도망치고 지금 의혹이 지금 산적돼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장관이 우리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초밥 소고기 뭐 이런 비판했는데 이분은 그보다 더 큰 오마카세 의혹도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라고 하면 개항에서 나올 가능성도 작지만 나와도 당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분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국민의힘의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그룹 블랙핑크 멤버들에게 대영 제국 훈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훈장 수여 자리에는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는데요. 블랙핑크는 영국이 의장국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인식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찰스 3세는 훈장을 수여한 뒤 블랙핑크의 실제 공연도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11월 23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